안녕하세요. 근해척추신경원 이문희 원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영상에서는 이게 이제 저의 전문 분야인 카이로프랙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구독자분들한테 좀 더 이렇게 쉽고 재미있게 카이로프랙틱에 대해서 뭐 전해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심플하게 카이로프랙틱의 역사부터 시작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뭐 카이로프랙틱은 잘 알지만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됐고 어떻게 이게 발전이 됐고 그거를 아는 경우는 많이 없고, 솔직히 알 필요도 없는 거지만 제가 또 이 구독자분들의 재미를 위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역사들, 그리고 또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리서치했던 것을 종합해 가지고 좀 더 이렇게 쉽고 재미있게 들려도록 준비를 해봤는데, 이번 영상은 그냥 옛날 이야기 듣는 것처럼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카이로프랙틱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시작이 된 것이냐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봐야겠는데, 때는 1800년대 말 미국 아이오와주에 작은 도시인 데븐포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니엘 데이빗 팔머라는 사람이 살았었어요. 이분은 굉장히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로서리도 했었고요, 양봉업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으로 또 학생들을 가리키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많은 직업을 갖고 있었던 이유가 돈을 모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체의학을 공부해 보고 싶어서였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대체의학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던 대체의학은 매그네틱 힐러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뭐 자기치유사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은 뭐 아예 없어진 직업이어서 제가 어떻게 사람들을 뭐 고치고 그러는 거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일단 매그네틱 힐러라고 해서 이렇게 뭐 사람들을 터치하고 뭐 그런 종류의 치료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치유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또 매그네틱 힐러가 돼서 또 일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졸업을 하고 인제 클리닉을 하면서 이제 환자분들을 봐왔겠죠. 그 클리닉이 있는 건물에 청소부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하베일 일라드라는 청소부인데, 왜 우리가 이 카이로프랙터들이 이 청소부의 이름을 기억을 하느냐? 이분은 약 17년 동안 청력을 잃은 상태였어요. 그게 왜인지는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거는 선천적인 거는 아니었다라는 거고요. 이분이 그 디디 팔머한테 계속 치료도 받고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뭐 등이 아프다고 해서 이분을 테이블에 눕혀 놓고 이것저것 해 보다가 척추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손으로 눌러 봤는데, 어느 한 부분이 좀 이렇게 부어 있고 다른 데보다, 또 다른 데보다 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면 어떨까?' 하고 손으로 꾹 누른 거죠. 그랬더니 우두둑 소리가 났고, 그러면서 이 하베이의 청력이 돌아왔습니다. 둘 다 엄청 놀랐겠죠. 그게 바로 이 카이로프랙틱의 시작이었어요. 이 팔머는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척추가 우리 몸 안에 있는 신경이랑 어떠한 관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거를 알고, 이게 척추를 손으로 자극하면은 문제가 있는 신경을 회복시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인제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때부터 팔머는 척추하고 이 척추 신경의 관계를 좀 더 공부하기 시작했고, 연구를 하면서 카이로프랙틱의 기초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행위를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뭐 인제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봤었나 봐요. 뭐 "내가 이런 거를 하는데 뭐 이름은 뭘로 지었으면 좋겠냐." 뭐라고 얘기했더니, 이 디디 팔머의 친구 중에 목사님이 한 분 계셨대요. 그분의 이름은 사무엘 위드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런 뭐 사소한 이름을 제가 어떻게 알고 있냐. 왜냐하면 역사 시간에 학교에서 배웠거든요. 근데 이유는 이 사무엘 위드라는 분이 1895 년에 "야 그러면은 네가 하는 이거를 카이로프랙틱이라고 하는 거는 어때?"라고 제안을 했고 그거를 받아들여서 지금 현재의 카이로프랙틱이라는 학문이 이름이 지어지게 된 겁니다. 이 카이로프랙틱이라는 말은 그리스에서 나온 건데 손을 뜻하는 카이로하고 치료나 행동을 뜻하는 프랙티코스에서 따온 말이에요. 그걸 합쳐서 카이로프랙틱이라고 인제 이름을 딱 지은 거죠. 디디 팔머는 연구하고 임상하고 연구하고 임상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아 이게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또 많은 임상들을 겪으면서 또 많은 디맨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1897 년에 세계 최초로 카이로프랙틱 학교 팔머 스쿨 오브 카이로프랙틱을 설립을 합니다. 근데 초기에는 이게 다른 것보다는 이 철학에 대한 그런 개념이 강했어요. innate intelligence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몸 안에는 우리 스스로 치유하는 힘이 있고 그 힘은 척추로 이렇게 흐른다라는 인제 고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철학으로 학생들을 가리키기 시작했고 1902 년에 졸업생들이 처음 배출이 됐고요. 그리고 1905 년까지 졸업생들이 미국 각지로 이렇게 퍼지면서 카이로프랙틱 운동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1906 년에는 이분이 은퇴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분의 아들 바틀렛 자슈아 팔머라는 분이 학교 운영권을 인수를 합니다. 근데 이분은 인제 줄여서 BJ 팔머라고 할게요. 이분이 굉장한 천재셨어요. 여러모로 천재셔 가지고 이분이 남긴 업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디디 팔머를 카이로프랙터들은 Founder of Chiropractic이라고 하고 BJ 팔머를 Developer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발전시킨 것들이 오늘날의 카이로프랙틱의 형태를 만든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학문적, 기술적, 철학적 그리고 대중화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게 돼요. 당시 이 학교에 해부학하고 신경학을 도입해서 뭔가 카이로프랙틱의 과학화가 시작이 되기 시작하고요. 엑스레이를 임상 진단에 도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는 카이로프랙터들이 손으로 이렇게 촉진을 하면서 진단을 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정형외과에서 쓰는 엑스레이를 카이로프랙터가 쓴다? 이거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그런 접근이었거든요. 그래서 정형외과에서 쓰던 엑스레이를 가져와서 척추 정렬을 분석하고 또 여기를 어떻게 교정해야 되는지 계획을 수립하는 데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정렬의 각도, 골반의 틀어짐, 척추 간의 간격 이런 걸 인제 분석하고 그런 것들을 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체계를 개발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또 이게 안정성, 뭐 해상도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를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 카이로프랙틱의 시각적 진단 기반이라고 하죠. evidence based imaging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출발점이 돼서 지금까지 오게 되고요. 이거를 또 저도 사용하고 다른 카이로프랙터 분들도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이분이 또 어떤 걸 했냐면은 그린북스라고 해서 카이로프랙틱의 바이블이라고 불려요. 1906 년부터 1961 년까지 집필을 하셨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 책은 카이로프랙틱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고 철학적 세계관과 신경학적 근거 그리고 수기 교정의 예술이 이렇게 결합된 학문이라는 거를 말하는 아주 이 굉장히 긴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졸업생들이 미 전역에 퍼지면서 카이로프랙틱은 순식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 대체의학이 돼 버립니다. 근데 이게 그 미국 의사협회에서 눈엣 가시가 돼 버렸어요. 이분들이 봤을 때는 뭐 확실한 과학적 기반이나 역사적인 뭐 그런 확인이 없이 환자를 보는 게 마땅치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 의사협회 회원들이 카이로프랙터들을 신고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1910년대예요. 비면허 불법 의료 행위로 수백 명이 체포가 되기 시작합니다. 카이로프랙터들이 체포될 때마다 지역 주민들, 그러니까 환자들이겠죠. 그분들이 항의 서명을 하고 시위를 하고 탄원서를 제출하고 또 변호 비용을 후원하면서 막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야, 이 사람은 우리 가족의 허리를 고쳐준 사람인데 왜 감옥에 가야 되냐. 뭐 약도 수술도 없이 나았는데 그게 범죄가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여론이 흘러갔던 거죠. 그러면서 이런 여론이 인제 각 지역 신문에 실리면서 대중들이 봤을 때 의료 독점의 문제를 인식하게 되는 시작점이 됩니다. 이게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카이로프랙틱 면허법에 발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의 법제화가 된 요런 계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때 1910 년도에 카이로프랙터들이 막 체포되고 자포하면서 '아, 이제 뭐 카이로프랙틱은 끝났겠구나.' 했지만 오히려 더 그 일로 인해서 더 이렇게 불이 지펴진 사건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교수님들한테 들었을 때는 '에이, 뭐 그래. 그런 게 어딨겠어. 뭐 신화 아니야?' 뭐 그렇게 의심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일단 아이오와 주의 팔머스쿨이 있던 지역에서는 1906 년에서 1913년 사이에 졸업생들이 계속 체포가 되니까 지역 환자들이 Free the Chiropractors라는 서명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팔머 칼리지에서 체포된 졸업생 명단을 쫙 붙였어요. 그러자 마을 주민들이 식사하고 숙소를 제공하고 변호사 비용을 모금하고 이러면서 이 사건 자체가 언론에 너무 크게 보도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단순한 불법 의료가 아니고 기득권의 탄압이다.'라는 여론이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고 이듬해에 1913년 캔사스주에서는 비슷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이 환자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주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의 통증을 치료해 준 카이로프랙터를 보호해 달라."는 그런 탄원서에 수천 명이 서명을 하게 돼요. 그 결과 캔자스가 세계 최초로 Chiropractic Practice Act라는 카이로프랙틱 면허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캘리포니아에서는 1920 년대 카이로프랙터들이 연행이 되고 체포가 되면은 환자들이 법정 방청석을 가득 채워서 응원을 했대요. 그러면서 인제 일부 재판에서 환자들이 증인으로 인제 채택돼서 뭐 "이 사람이 나를 걷게 만들어 줬다. 이 사람이 어디서 가도 낫지 않던 통증을 이 사람이 해결해 줬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인제 벌금형으로 감형이 되거나 무죄 판결이 내리기도 했어요. 이러면서 더 큰 조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 National Chiropractic Association이라는, 그러니까 카이로프랙터들이 아니고 환자들이 주가 된 단체예요. 이 단체들이 계속 소액을 매달 회원들이 내서 변호 비용 그리고 가족 생계를 지원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뭐 이제 농촌 지역에서는 돈을 낼 환경이 안 되니까 뭐 현금 대신 뭐 농산물도 주고 뭐 물품 같은 것도 기부를 하고 하면서 서포트를 계속 해 줬던 거죠. 근데 이 단체가 나중에는 지금 인제 미국 카이로프랙틱을 대표하는 American Chiropractic Association의 전신이죠, 이게. 여론 자체가, 언론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환자들로 인해서. 기득권 의료 시스템의 탄압이라는 아 여론으로 바뀌게 되면서 일반 국민들이 '야, 약을 안 써도 낫게 해 주는 방법이 있으면은 그게 더 나은 거 아니야?'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대중적 지지를 얻고 이 대중들이 정치권을 압박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별 합법화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이 카이로프랙틱의 제도는 의사나 정치가들이 만든 게 아니고
환자들이 이 치료를 지켜야 된다라고 외쳐서 살아남은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 때문에 BJ 팔머는 이 검증된 진단과 검증된 치료를 계속 더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학적 기반을 구축하게 돼요. 또 한편으로는 대중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기발한 마케팅 캠페인을 벌이게 돼요. 뭐 당연히 뭐 전국적으로 신문 광고, 카이로프락틱에 대한 뭐 포스터, 뉴스레터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데 가장 대박이었던 거는 WOC라는 라디오 방송국을 개국을 해요. 1922년에 아이오와주에서요. 이 WOC는 The World of Chiropractic의 약자인데 이때 아이오와 지역에서 가장 큰 라디오 네트워크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스포츠, 철학, 뭐 사회 이슈 이런 것도 전달을 하지만 같이 카이로프랙틱에 관련된 건강 이슈 그리고 뭐 환자들의 사례들을 대중한테 전달을 하게 되죠. 여기에서 일을 했던 DJ가 우리가 모두 아는 분이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나중에 대통령이 된 로널드 레이건이었어요. 이분이 20대 초반에 이 WOC 라디오에서 진행자로 일을 했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카이로프랙틱은 점점 대중화가 되고요. 미 전역에 퍼지게 되고 법제화가 하나 둘씩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BJ 팔머는 점점 카이로프랙틱을 과학화시키고 장비화시키고 더 대중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1930년대에는 신경전류 감지기 같은 것도 개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1940년대에는 제자들로 인해서 뭐 카이로프랙틱 전문 대학들이 미국 전역에 이렇게 하나씩 설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50년대에는 카이로프랙틱만을 위한 그 치료 테이블이 개발이 돼요. 탐슨 드롭 테이블이라는 게 개발이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혁명적이었던 게 교정을 할 때 충격을 굉장히 최소화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딱 그 타겟을 해서 교정을 할 수 있는 테이블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한국에서 추나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로프랙틱은 그 BJ 팔머에 의하면은 과학, 예술 그리고 철학의 하나다라는 말로 이렇게 통합을 해서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고 모든 카이로프랙터들에게 교육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분이 1961년에 사망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사망했을 때는 이미 미국 50개 중에 대부분은 카이로프랙틱이 합법화가 됐거나 아니면은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그의 아들 데이빗 팔머라는 분이 그 뒤를 잇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에듀케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팔머 칼리지의 총장으로 취임하자마자 교육 과정을 완전히 개혁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행정을 정비하고 학위를 제도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팔머 칼리지를 팔머 칼리지 오브 카이로프랙틱으로 공식 승격시키게 돼요. 그리고 1974년 미국 교육부가 Council on Chiropractic Education이라는 단체를 공식 인정하게 되고요. 카이로프랙틱이 이때 정식 고등교육 의료 전문직으로 제도화를 확립하게 됩니다. 이때부터가 이제 그 라이센스를 가진 카이로프랙터들이 나오기 시작한 때예요. 또 이 1974년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시드 윌리엄스라는 전 팔머 졸업생 이분이 제가 살고 있는 조지아주 마리에타의 라이프 카이로프랙틱 칼리지를 설립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굉장히 이 카이로프랙틱의 철학이 강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그 철학에 대한 이 카이로프랙틱 철학에 대한 과목들이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굉장히 많았었고 교수님들도 그런 카이로프랙틱에 대한 철학이 굉장히 셌었어요. 라이프 칼리지였죠 그때는. 이때는 라이프 무브먼트라고 해가지고 환자 커뮤니티 중심의 라이프 철학 운동 같은 게 이제 확산을 시킵니다. 그래서 조지아 전역에 이제 카이로프랙틱에 대한 이해와 교육을 계속 시키게 되고요. 이 82년도에 라이프 칼리지 오브 카이로프랙틱에서 라이프 유니버시티로 명칭을 변경하게 돼요. 그때 이러면서 스포츠 쪽, 영양 쪽, 건강 과학 쪽으로
이 커리큘럼을 확장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 팔머 칼리지와 라이프 유니버시티가 미국 내 2대 중심 축으로 자리를 잡게 돼요. 그러면서 85년도에는 이 조지아가 미국 동남부 카이로프랙틱의 중심지로 성장하게 됩니다. 88년에 이 캠퍼스를 여러 군데로 만드는 시스템을 완성을 해요. 팔머에서. 그래서 플로리다에도 하나가 생기고 저희 서쪽에도 하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라이프 유니버시티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스페인에도 분교가 있고 중국에도 분교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다각화를 시작하고 세계화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1990년도에 WHO 있죠. 세계보건국에서 카이로프랙틱을 독립된 보건직으로 공식 인정하게 되죠. 그러면서 보건정책청에서 요통치료의 효과적인 비수술 요법으로 카이로프랙틱 치료를 얘기를 합니다. 98년에는 라이프 유니버시티의 학생 수가 14,000명을 돌파하면서 전 세계 그 카이로프랙틱 칼리지 중에서 최대 규모를 기록하게 되고요. 그게 좀 지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입학을 하게 되고 이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접하는 현대 카이로프랙틱은 이런 역사를 지니고 있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고요. 2020년대가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AI로 자세를 분석하는 또 뭐 3D로 척추를 평가하고 기능적 재활을 이렇게 융합하고 해서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제 클리닉에서 하는 것처럼 운동 치료 그리고 그 재활 치료 이런 것들이 다 통합돼 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는 앞으로는 더 이제 디지털 헬스 통합 분야로 더 진화를 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예전에 뭐 한 10년 전, 20년 전에 받았던 카이로프랙틱 치료하고 지금 받아보는 카이로프랙틱 치료하고 조금씩은 달라지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뭐 기계도 달라졌을 수 있고 장비도 당연히 많이 바뀌었고요. 저도 예전에 사용하던 거하고 지금 사용하는 거는 뭐 진짜 천차만별이고요. 그러면서 점점 앞으로 진화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카이로프랙틱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부터 이제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이제 제가 평소에 환자분들한테 많이 받는 질문들 이런 거를 위주로 해서 카이로프랙틱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건강한 척추로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